FOMC라는 단어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올해 내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색창에 FOMC를 치면은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이유에 무조건 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쯤에는 우리 시장에 전해질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여삼 스페셜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채권 애널리스트 윤여삼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굉장히 또 바쁘시고 한 와중에도 저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이 1% 올렸고 캐나다 네. 1% 올렸다고 하면서 미국도 이번에 100bp 1%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그런 확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일 스웨덴이나 스위스와 같이 이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저물가, 저금리 기조를 가장 오래 이어져 왔던 국가들인데 네. 이 나라들이 지금 스웨덴도 사실 60명에 가까운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에서 단 한 명도 100bp 인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또 미국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스웨덴은 요 앞에 기준금리 인상에서 0.75에서 100bp를 올려서 요번에 1%포인트 올려서 1.75가 됐는데 네. 많이 늦은 편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늦은 국가들의 특히 유로존 쪽에 그쪽에서 통화정책 강도에 대한 압박이 큰데 미국은 네. 그에 비하면 미국도 사실 실기했고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현재 기준금리 2.5%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6월, 7월 달은 그때 물가가 예상보다 당연히 높았고 그리고 아예 증가율 자체로 전년 대비 위쪽을 향하고 있는 그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도 네. 연준은 100bp보다는 75bp를 선택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의 가장 패드 와치 중에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 기자 쪽에서도 이번엔 75bp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75bp보다는 올해 말 내년에 최고 상단치가 얼마나 들릴 것이냐, 그렇죠. 더 올라갈 거냐, 그거에 대한 긴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프라이싱으로만 놓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올해 말 4%에 내년도에 한 4.25 정도 수준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선도금리 기준으로는 올해 말 4.25에 내년도에 4.5%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전일 미국 10년 금리가 6월 달에 찍었던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때 3.5% 수준이었는데요. 전일 3.5%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그런 리스크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은 이미 시장 쪽에서 또 상당 부분 녹이고 있고 내일 100bp 인상이라는 쇼크가 나온다고 해도 방금 얘기 드렸던 올해 말 그러면 4.25에 내년도에 한 4.5% 정도의 수치만 유지한다고 하면 단기 충격일 거고 내일 75bp면 또 역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최종 점도표의 숫자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4.5% 연방금리 현실화 여부를 확인하면서 네. 이제 남은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의 통화정책 기대를 다 녹인 과정에 실제로 경제가 받을 스트레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만 잡히면 주시장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7월, 8월에 꿈꾸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그때 리세션 콜이 좀 나올 때 다소 그런 기대들이 높아서 나스닥이 10,000에서 12,000까지 올라갔지만 네. 그 기대들은 좀 꺾이고 아마 11월 FOMC 전까지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얘기 드리지만 펀더멘탈리 놓고 봤을 때 이전에 기록했던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저점 수준까지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6월 말 7월 초에 나스닥이 많이었고 코스피가 2,200이었는데요. 네. 새로운 그런 불안 분위기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요소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75bp던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100bp를 올리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이제 점도표가 중요할 텐데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내년 4.5를 반영하고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4.5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열어둬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도 하우스비로는 불과 8월 잭슨홀 컨퍼런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내년까지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 레벨을 4% 언저리로 봤었는데 우리 9월 달 들어서 또 미국 CPI가 예상보다 또 높게 나왔죠. 네. 서비스업 주거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물가 텐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이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여기서 추가로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 보지만 일부 IB들은 내년까지 미국의 근원 물가들, 그러니까 PCE라고 하는 소비 지출에 관련된 근원 물가들이 5% 밑에서 5%대에서 쉽사리 꺼내지지도 않을 수 있다. 그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날 때 항상 근원 PC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도이치뱅크는 5% 연방금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또 이제 전 재무장관이자 하버드대 총장인 이 석학 이번에 인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예측을 가장 잘했던 분이기도 한데 네. 그분은 내년까지 미국 연방금리 5% 보는 걸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뭐 연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만 의구심과 함께 아까 11월 FOMC까지 그 노이즈들이 해소가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위험자산들, 채권도 지금 안전자산인 채권도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하물며 위험자산들이 받을 스트레스들이 제가 저번에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7, 8월 달에 중앙은행들이 물가 통제력 하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잡아야지만 골든타임 내에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희망들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쉽사리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강도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은 이제 4.5가 아니라 5가 나와도 이례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학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실업 고용과 물가의 관계를 놓고 보면 레리 서머스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6%가 넘는 한 7, 8%대 물가가 진정이 되려면 실업률이 지금 3%대잖아요, 미국이. 이게 5% 아니 7, 8% 이상.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경기가 침체 수준의 충격이 들어와야지만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 칼라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유명한 사모펀드의 회장이 루벤스타인이라는 회장이 최근에 한 얘기가 이건 음모론적인 시각인데 아마 연준 인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속으로는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기 침체가 오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란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음모론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금융시장, 그러니까 7, 8월에는 물가 피크아웃만 하면은 뭔가 약간의 완화 기조의 전환 그리고 그런 기대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핵심 단초 두 개는 뭐였냐면 유럽이 그때 에너지 가격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저신용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7월 초 680bp까지 벌어졌었어요. 그게 무슨 함이냐면은 우량한 독일채 금리 대비해서 유럽의 신용 위험이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들은 거의 7%포인트 정도는 이자를 더 줘야지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준. 이건 S&P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700bp면 네. 위험자산 투자는 올스탑 해야 된다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하에 중앙은행들이 그때 톤다운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LNG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좀 확보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텐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로존 하이힐드는 아직 600bp 언더예요. 이 말을 되돌려기면 그러면 신용 위험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자산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반대급부로 중앙은행들이 아직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확산까지도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1월 올해 연말까지 통화정책 기조는 풀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 6월 달에 우리 그때 주가 많이 빠져서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그 환경보다 좀 더 위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돈의 양으로만 따지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분기 동안은 주가 바닥치 올라가는 중앙은행들의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약간의 거기서 배드 이즈 굿이라고 나쁜 지표들이 오히려 되려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 버렸어요. 신용 지표도 아까 그렇게 아직 크리티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아서 굿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난한 사항은 소소이즈 배드죠.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연말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멈춰지고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게 쏙 들어갔어요. 내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멈춘다는 거였죠. 그쵸. 네. 올해는 이제 포즈하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 인하. 뭐 완화 쪽으로 돌아줄 수도 있는 8월 초까지만 해도 연방금리 그 선물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프라이싱했는데 사실 그 기대 자체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는데 대신 올해와 내년 중반까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나서의 내년 하반기쯤에 인하 기대로 가봐야 그 절대 수준이
3% 중반 이상의 여전히 긴축 영역의 통화정책 기대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채권 시장이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느냐 여부 네. 그게 우선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그 뒤에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네. 분들 다들 그래서 아직은 하실 때마다 그럼 언제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네. 이거는 저희 하우스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네. 제 개인적인 그 채권 애널리스트로서의 위험값을 보고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네.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네. 내년 어떻게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의 절정이자 그리고 그 기대의 절정임은 또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호조 지표가 있겠지만 네. 또 하나 리스크하게 봐야 되는 게 경제 지표들이 내년도에 미국도 내년도 연간 성장률 지금 1%를 달성할 수 있느냐 마냐를 걱정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실물 지표 중심으로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지금은 양호하다고 미국이 뭐 고용이나 소비 쪽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이제 타격.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주택시장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들도 네. 이 고금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경기들은 본격적으로 가격 중심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전일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영국의 또 저명한 연구기관이 캐나다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그동안 저금리 영역 때문에 영미권들에서 주택 가격이 특히나 캐나다, 호주, 뭐 북유럽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금리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이쪽 지역들의 지금 주택 가격 캐나다가 내년도 연으로 한 마이너스 30%?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빠진다고요? 네, 지금 캐나다가 그동안 뭐 전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핫하게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건 근데 전망치에 불과해요. 전망치에 불과해서 뭐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그 정도 30% 정도 주택 가격 하락은 그냥 경기 침체예요. 그렇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멜버른이나 시드니와 같은 핵심 그 지역들이 제일 그동안 핫하게 올랐던 지역들이 지난 5개월 동안 6%가 넘는 7%에 가까운 주택 가격 하락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이 이제 메인 지역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지만 지방권들 그리고 경기도권역에서 뭐 이제 더 개발 빨리 이슈들이 하락하고 있었던 있죠. 데가 거기도 두 자릿대 하락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꺾입니다. 예,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들을 확실히 찍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인플레이션 통제와 함께 경제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실물 경제가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된 구조적인 침체냐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막 약간의 희망으로 갖고 가고 있는 마일드한 리세션을 거치고 지나가느냐. 그걸 확인해야 통화 정책이 거기서부터 급진적으로 인하를 들어갈 거냐. 그리고 긴축 접근도 여건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지. 자, 급격한 금리 인하를 들어간다는 건 아까 얘기드렸던 주식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없다라는 말씀은 네, 아래에 대한 충격이 네.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죠. 계속 늘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널리스트님 아니요, 일단 아니요. 근데 연말까지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제 오케이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주택 시장 이야기하시면서 그 침체에 대한 어두움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 시장 상반기도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메인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지금 워낙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여러 뭐 변수들이 존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유로존 얘기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또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산재져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침체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마일드하게 막을 수 있는 기대들 아직 유효하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떨어지는 골은 적겠지만 대신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뒷단에는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올해 뒷단에 힘이 빠지고 내년도에 침체까지 상반기에 급격하게 빠지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통화정책 기조가 내년에 진짜 완화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러면은 내년에 엄청 고통을 한 번 더 느끼고 나서의 그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무난하게 실물 경제가 방어되면서 주택 경기 이렇게 어려운 정도 수준 안 빠지고 스무스하게 지나간다고 하면 대신 V자 반등은 없겠죠. 그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이게 확 꺾일지 아니면 좀 말씀해 주셨던 소프티시하게
마일드하게 들어갈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 시그널. 투자자들은 접근성이 높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확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데이터는 앞서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미국보다도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해서 신용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유럽의 저신용 기업들, 그걸 하이힐드라고 하거든요. 네. 유로존 하이힐드가 지금 현재 600bp는 안 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4분기쯤 가서 추워지는 겨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같은 긴장이 해소 안 되면 유로존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600bp를 넘어 700bp를 향해 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내년 뒷단에 V자 반등을 기대하고까지 버티고 가야 될 국면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거고요. 그 전에 만약에 중앙은행들의 텐션을 풀어주고 만약에 조금 더 빠른 그리고 아래쪽에 대한 충격을 덜 먹고 그래도 이제 3, 5화 가면서 테마 종목 중심으로 기대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식 용어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고요. 그 약어로 BEI라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명목 국채 금리의 물가채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 명목으로 물가를 반영한 수준에서 실질 금리, 물가채 금리를 빼고 남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채권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거래하는 걸 BEI라고 하는데요. 걔가 지금 미국 5년 중기물 기준으로 최근에 2.5%, 지난 팬데믹 위기 전까지 그 중기적인 물가 기대치가 상단이 2%였는데 그게 이번 팬데믹 국면에 3.5까지 올라왔다 최근에 좀 진정이 됐어요. 근데도 예전 상단 수준보다는 높은 2% 중반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FOMC 전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저 같은 채권론자들의 비관론은 흐르지 않고 내년도까지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고른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는 기대는 BEI 5년짜리 중기물 기준으로 2% 중반을 하회하는 2%대 영역이 왔다. 그러면 채권 시장 금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나스닥 중심으로 성장주들 그런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기회들은 열릴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미국의 BEI 5년 가장 인플레 지표 중에 제일 속보성 있고 빨리 그리고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그 데이터가 그래서 좀 단말기라든지 이런 데서 유료 데이터라서 그러면 그걸 저희가 보는 건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여섭 애널리스트님이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또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쵸? 지금은 그 변곡점 국면이고 딱 아까 얘기했던 제일 키라인인 2% 중반에 딱 와 있는데 11월 FOMC 전에 그게 유의미하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약간 희망의 골이 보인다라고 그때 출연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는 같이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 50bp, 75bp 어렵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이번 미국이 뭐 울트라 스텝 100bp가 하면 우리도 빅스텝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외환시장 쪽에 대외금리차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이저 커런시가 아니죠. 그래서 대외금리차 커버로 미치는 외환시장 영역보다는 지금 우리 또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생 변수에 대한 안전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통화정책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발언은 좀 세게 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도 최종값이 3%에서 지금 3.5%까지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립적으로 보는 금리 수준에서 표준편차 변동성을 감안해서 상단을 2000년대 중반에 넘었던 수준을 지금 이번에도 뛰어넘는 가장 긴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50bp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25bp 단으로 무난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3.25.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2.5에서 한 0.75%포인트 정도가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현실적인 높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윤여섭 애널리스트님이 생각하시는 코스피 밴드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하우스뷰는 지금 하우스뷰는 지금 수준에서도 사실 주가는 의미 있는 적정 라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까 뭐 섣불리 얘기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향후 4분기까지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 통제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 저점 수준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한다고 해도 한 2,500 수준이 우리 7, 8월 달에 금융시장이 이징될 때 상단이었잖아요. 그쵸. 그 수준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값을 높이기보다는 네. 11월 달까지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 변수들이 좀 진정되는 걸 확인하고 액션을 하는 게 네. 맞는 시기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